네,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의 투자전략팀장님 이경민 팀장님 모시고 대담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증권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들을 말씀드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경민 팀장님 작년도에 그 리포트 쓰셨던 게 네.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뭐였죠? 그 증시 전망이죠, 사실. 네네네. 예, 코스피 그때 10월 달 정도였나요? 네. 1600을 전망을 네네,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하단으로 참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워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많이 속상해하셨고, 왜냐면 제가 원래 강세 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전제들이 좀 많이 깨지는 듯한, 특히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었는데, 네. 이게 하반기는 좀 풀릴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게 더 심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면은 시장이 좀 불안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효과들이 긍정적인 방향성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성으로 제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그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좀 그동안 워낙 세게 강세로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그때도 좀 톤 다운 하는 걸로 선택할까? 아니면은 굉장히 세게 베어리시한 전망을 드릴까 하다가 세게 말했던 만큼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맞다 틀리다 라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긴 했지만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솔직한 뷰, 그러니까 시장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좋게 말해야지라는 것보다는 진짜 안 좋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진짜 안 좋다, 좋다라고 할 때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시고 그렇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신 분들은 좀 자산을 지킬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했던 건 사실 그때 당시에 코스피가 한 네, 3,100 네, 정도였었는데 2,600이면은 엄청난 하락을 네, 전망을 하신 건데 네. 이 하락을 전망했던 논리, 근거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제 조건들이 많이 깨졌었고요. 네. 그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 커질 수 있다. 음, 그렇게 된다면 경기는 불안한데 통화 정책은 더 빨라지는 네. 그런 걱정들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 전망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레벨 다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어서 그때 기준으로 EPS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추정을 했을 때는 2,800선 정도가 나왔는데 저는 저희 퀀트 하는 친구랑 했을 때 경기가 둔화되고 금리가 부담스러워질 때 특히 하반기에 실적 전망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지를 봤을 때 그때는 한 8에서 9% 정도는 이익 전망이 진짜 떨어진다라고 나왔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 EPS 말고 8, 9% 정도 하향 조정된 EPS에다가 밸류에이션을 적용해 주니까 많은 분들이 2,800선, 2,700선 후반을 하단으로 생각을 하셨을 것과는 좀 다르게 저희가 조금 과감하지만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 선택을 하면서 좀 하단을 2,600선대까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참 시기도 네. 작년에 전망하셨던 이 2,600포인트가 오고 나서 저희가 네.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네. 참 이렇게 전략을 전망을 하시면은 네. 전략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라든가 기업 개별적인 업종이나 네, 네. 기업 실적도 보셔야 될 텐데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실까요? 하루 일과는 저는 야근을 거의 안 하고요. 왜냐면 외부 일정이 있다 보면은 네. 외부 일정을 마치고 가서 뭔가 새롭게 한다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새벽에 출근을 많이 일찍 합니다. 출근하시는 편인가요? 평상시에는 5시 반에서 6시 사이쯤에 출근을 하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또 여유가 생기죠. 미국 증시도 보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도 하고 만약에 일이 많다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 새벽으로 땡깁니다. 그러니까 일이 진짜 많다라고 하면 새벽 3, 4시에도 나가고 2시에도 나가고 아침 일과를 어느 정도 해야지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해야지 그 다음 스케줄이 되더라고요. 8시에 출근해서 외부 일정 소화하고 그 다음에 야근 좀 하고 끝나면은 일을 할 시간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하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때는 좀 그래도 괜찮았는데 다시금 대면 세미나가 많아지면서 이제 출장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출근하게 된 계기는
출장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해도 이 2-3시에 출근하는 건 네? 좀 너무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거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고요. 예. 최근같이 하반기 전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연간 전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덱스 자료를 써야 될 때는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평상시에는 5시에서 6시 사이에 출근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약 2시간 정도, 그러니까 모닝 미팅은 보통 8시에 하니까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어서 그때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전화도 안 오고 사람도 없고 온전히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저는 새벽에 출근하고 하루에 꼭 해야 될 일, 그리고 그 다음날 해야 될 것들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외부 일정을 소화하는 흐름으로 가는데 출장이 많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대신증권은 지점도 꽤 있어가지고 제가 코로나19 이전에는 월화수목을 출장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할 시간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때 대안으로 찾은 게 새벽에 출근을 해서 급한 일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출장을 갔다가 일찍 집에 가서 또는 많이 늦게 가기도 하죠. 부산 출장 가면 아무리 일찍 끝나고 와도 10시 넘으니까. 그러고선 이제 그 다음날 또 새벽에 출근하고 그런 루틴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새벽에 출근하고 될 수 있으면 일찍 퇴근해서 아이와 조금 놀아주거나 가족과 함께.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일찍 나가는 건 사실 대단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보통 이렇게 부지런하게 아침부터 출근하시는 분들 보면 다 출근을 해서 아무도 없잖아요. 주변에. 네, 조용한 시간대 맞습니다. 자기만의 하는 네, 루틴이 네. 있더라고요. 네.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딱 출근하셔서 자리에 앉으시면 뭐 어떤 지표를 보고 뭐 미국 시장도 볼 텐데 뭐 네. 어떤 일들을 아침에 보통 하시는지. 일단은 뭐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일단 매일매일 하는 것은 비타민을 챙겨 먹는 거. 아, 그 먼저 비타민을 챙겨 먹고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미국 증시 흐름들, 미국 증시 흐름. 그리고 경제지표 결과들, 예. 거기에 따른 금융시장, 채권, 뭐 환율 이런 변화들, 그리고 업종 변화들을 쭉 보고요. 그 안에서 만약에 오늘같이 폭락을 했는데 시장이 어떤 이유로 폭락을 했다라고 본다면 과도한 건가 아니면은 리즈너블한 건가 그리고 코스피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가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패드워치에서 발표하는 그 금리 인상 확률 같은 것들을 네.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면서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 나오라든지 그러니까 물가, 금리, 통화정책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을 쭉 보고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들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좀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데이터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였다라고는 볼 수 있겠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거를 어떻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것들을 추론을 하면서 만약에 이게 좀 과도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는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든지 빅스라든지 이런 네. 변동성 지표도 좀 보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최근 그래도 안도렐리 기술적 반등이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크로나 리스크 변수보다도 심리가 너무나도 위축됐기 때문이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는 2022년 3월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빅스도 무브 지수, 그러니까 무브는 채권 변동성인데요. 이 또한 2022년 3월보다 낮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 심리인데요. 네. AAIA 그러니까 전미 개인 투자자협회에서 발표하는 강세 전망, 약세 전망이 강세 전망은 2020년 3월. 그러니까 네.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을 때보다 더 낮고요. 지금이 더 네. 낮다. 그리고 약세 전망은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스크 지표와 변동성 지표는 2022년 3월보다도 낮은 상황인데 투자 심리는 2020년 3월보다 더 공포스러운 상황까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매크로로서 설명이 되기보다는 심리적 변수에 의해서 굉장히 시장이 일희일비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혹시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는 게 네.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가요? 그게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진 않아요. 예. 근데 수압 레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를 반영을 할 수 있는 지표들을 합산해가지고 0에서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0을 가면은 굉장히 리스크에 대한 안도감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꾸로 말하자면 여기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더 안정되기보다는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네. 변곡점을 볼 수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0.8, 0.9까지 올라갔다가 좀 꺾였거든요. 예.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 심리만 좀 안정을 찾으면 시장은 좀 반등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작년에 하셨던 약세 전망에서 네. 이제는 조금 뷰가 바뀌신 건가요? 뷰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지금은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너무나도 많은 걱정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통화정책은 자이언트 스텝 연내 3% 이상 금리 인상을 선반영을 하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경기 침체까지 선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렇게 보면 통화정책과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미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컨센서스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본다면 경기 침체는 아직 아니다라는 시그널만 있다 해도 시장은 안도하고 좀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추세 반전보다는 기술적 반응 안도 랠리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 그런데 워낙 조정이 길었고 컸기 때문에 네. 안도랠리나 이런 흐름들이 코스피 기준으로는 2800선 중후반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좀 대응을 하자. 왜냐면은 솔직히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반등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있어봤자 박스권 등락, 조금 박스권 등락이었죠. 이런 과정에서 향후 한 3개월 전후 정도까지 1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대응할 때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 작년도에 2600 전망을 하셨을 때는 네. 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맞습니다. 요즘에는 참 많이 나오시잖아요. 출연도 많이 네네네네. 하시고 그만큼 참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이제 또 반등을 할 거다라는 뷰를 좀 가져주시니까 그렇게 되기를 이번에도 네. 맞춰주시기를.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데 솔직히 진짜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심리가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반등이 나오려면 악재나 불확실성들이 해소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 없이 어떻게 반등을 한다고 하느냐. 네. 그럴 때마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20년 3월을 기억해보자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예. 그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1500을 깨기도 했었죠. 예. 근데 그 저점 시점이 딱 3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정점을 기록했을 때가 4월 초중반이었고요. GDP 성장률 전망이 오히려 3월 말 4월 초에는 거의 급격하게 하향 조정됐거든요. 근데 증시는 미리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작했다. 이때 왜 그랬을까를 지금이랑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많은 악재, 아무리 큰 악재라 하더라도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된다면 그 무게감, 영향력은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상태 때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피그 스타트 때도 네. 시장에 가장 충격을 줬던 때가 그리스 디폴트 이슈가 있었을 때입니다. 네. 그때는 저는 그리스 선거 결과까지 막 분석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쳐다도 보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경제 규모로 따지고 본다면 그리스보다도 훨씬 큰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재정 위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덜 충격을 받았고요. 이런 파장들이 누적되면서 독일은 역성장을 했거든요. 네. 별 영향 없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무리 큰 이슈 이벤트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할 때는 초기 국면입니다. 왜냐면은 그때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시장이 먼저 빠진다는 거죠. 그런 국면이 지금이 아닐까. 경기 침체가 아직 시그널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먼저 하고 있고 금리 인상에 있어서도 자이언트 스텝 연내 3.5%까지 금리 인상해야 된다는 하는 것은 연준의 컨센서스라기보다는 블러드 연은 총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은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경기 측면에 있어서도 시장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 걱정을 살짝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은 반등을 할 수 있고 이 악재들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또 한 번의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그 영향력이나 무게감들이 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이제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는 것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네. 예, 추출한 데이터고 이제 한국 시장을 보면은 사실 최바닥에 나오는 시그널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투매가 나온다거나 네. 신용 잔고가 확 줄어든다거나 뭐 반대 매매가 나온다거나. 네. 근데 사실 지점에서 관찰을 해보면 요새 그렇게 반대 매매가 많이 많이 나오진 나오진 않아요. 않죠. 네. 예, 신용 잔고도 아직은 잘 버티고 있고요. 네. 그러면 아직 바닥은 아직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진바닥의 여부는 내년 상반기를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추세 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닥권을 통과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쯤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셨듯이 아직 진바닥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도릴리 기술적 반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신용잔고 측면에서는 급락할 때 잘 버틴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공포감이 크다 보니까 최근 반등하는 과정에서 신용잔고가 확 줄고 있거든요. 네. 지금 최근 6거래일 중에 한 5거래일 동안 신용잔고가 급감을 하면서 21조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1조 5천억 정도가 최근 일주일 동안 많이 줄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꼭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반대 매매가 나와야지 신용잔고가 준다라기보다는 불안감들이 워낙 큰 상황이다 보니까 반등할 때마다 신용잔고가 확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 수급인데 최근 보면은 외국인은 덜 팔고 있거든요.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무슨 말이냐면 환율은 1270원, 80원을 넘나들고 있고 코스피는 전저점을 깨버린 상황인데 외국인은 덜 팔고 있어요. 왜 그럴까? 뭐 이미 많이 팔았다. 뭐 지분율이 30% 밑으로까지 갔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환율 변화를 좀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달러 인덱스가 1% 올랐을 때 원달러율이 1.5% 오르면 외국인 입장에서 0.5% 포인트만큼 환으로만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네.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1% 올랐을 때 원달러율이 0.5% 오른다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0.5% 포인트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3월 중순 이후에 달러보다 원화가 덜 움직입니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라서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 매도를 더 이상 강하게 출회하기보다는 좀 중립 외부 변수에 의해서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 이전보다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 그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내부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분율이 올라가고 있어. 외국인 지분율이 네. 4월 말에 49.85%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30.2, 30.3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삼성전자나 몇몇 대형주들을 계속 매도하는 듯처럼 보이고 있어서 규모적인 측면에서 매도 우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매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주를 보면은 뭐 낙폭 과대주 그중에서 대형주 쪽을 좀 조금씩 사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신다면 아마도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나아지는 그림들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증시는 여기까지 그러면 네.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이제 기업 실적 네, 예, 이제 1분기 실적이 끝났잖아요. 네. 요 얘기를 이제 2부에 이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2부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